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좋은 아침입니다. 비트러너님들. 비트코인 68,000불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오전인데요. 7만 달러 탈환 후 잠시 주춤한 모습에 또다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트 대신 달력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 2월 10일, 정확히 15년 전 오늘이죠. 바로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1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0이 1이 되는 게 가장 힘들죠. 일단 0이 1이 되면 1이 100이 되는 건 쉽다. 근데 없을 무에서 이 충분한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1의 단계로 가는 거, 숫자 1이라는 그게 가격이든 아니면 뭐 다른 단위가 됐던 그것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무언가, 숫자가 0에서 1로 성장한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15년 전에 비트코인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가짜 돈이 1달러라니 미쳤다라며 거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15년 만에 7만 배나 가격이 올라서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인이 되었죠. 오늘 데일 비트맥시는요, 15년 전의 1달러와 지금의 7만 달러를 관통하는 본질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이슈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오메가 캔들. 전통 금융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만들어낼 비트코인의 수직 상승 시나리오, 샘슨 모어의 트윗을 기반으로 한번 짚어봅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큰 그림. 케빈 월시 지명은 실수가 아닌 필연이었다. 드러켄 밀러와 에스티 로더로 연결된 이너서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월시 지명자를 실수였다. 이거 실수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클립이 SNS에 돌아다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조작이었죠. 사실상 제롬 파월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케빈 월시로 바꿔서 막 자막도 이상하게 입혀가지고 영상 따가지고 쇼츠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오해다. 그리고 케빈 월시의 지명은 이 트럼프의 아주 치밀한 이 계산이 깔려 있는 전략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30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채굴될 비트코인은 단 100만 개입니다. 이제 단 100만 개 남은 비트코인을 전 세계 열강들이 앞다투어 서로 채굴하려고 하는 절대적 희소성의 시대가 온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호재죠. 자, 네 번째, 6만 불의 공포. 비트코인이 7달러, 7불 할 때 시절의 공포를 이 6만 불에서도 느끼는 멘탈 약한 기관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공포 심리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지금 이제 10만 불대에서 진입한 이제 아직도 비트코인의 뉴비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들, 비트코인 기관들이 이제 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많은 기관들이 아마 만 불대에 들어왔을 겁니다. 10만 불대, 10만 불대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불에서 막 비트코인 더 올라갈 줄 알고 투자하다가 6만 불 떨어지니까 40% 폭락하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고 너도 나도 투매를 하고 있는 현상. 네, 이게 바로 멘탈 약한 기관들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얘네들도 결국 인간이 운영하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다. 금의 배신에 대해서 그랜트 카돈이 폭로를 한 실물 자산의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이 그랜트 카돈 부동산 거물이죠. 이 친구가 이제 그 미국의 은이나 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자본가들이 많다 보니까 듣는 게 맞나 봅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15년 전 1달러를 비웃던 사람이 될 것인가? 15년 뒤를 내다보는 선구자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의 역사를 믿고 오늘을 인내하는 현명한 비트러너들이라면 하단 이번 동행은 어떠셨나요? 에서 공감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로 우리의 비전을 증명해 봅시다. 자, 그럼 비트코인 현재 시세 확인하고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현재 비트코인 시세 68,777달러. 전일 대비 2.11%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게 2.12%, 2%, 1.9%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1.9, 1.8% 이렇게까지 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68,809달러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제가 방송만 켜면은 가격이 약간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매일 이러는 것 같아서. 자, 간밤의 주요 트윗 첫 번째, 샘슨 모어의 트윗입니다. 이게 오메가 캔들이 온다라는 말을 이 친구가 참 많이 하죠. 오메가 캔들, 그러니까 엄청난 장대 양봉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대 양봉, 거대한 상승이 온다.
이거를 오메가 캔들이 온다. 그러면서 뭐 고질라 사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주자주 이런 비슷한 트윗을 올리는데, 지난 2월 5일의 충격,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30%나 급락했잖아요. 8만 달러 있던 게 7만 달러로 뚝 떨어지더니 일주일 있다가 7만 달러가 6만 달러로 또 하루 만에 뚝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만 8천 달러대 비트코인 거래되는 거 보고 있는데, 샘슨 모어는 이를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과 엮인 파생 상품들의 기계적 매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 떨어질 때 특별한 악재가 없었어요. 뭐 이란 공습,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야 뭐 계속 있던 거였고, 어떤 암호화폐 시장 자체적인 어떤 뭐 문제는 없었고요. FTX 같은 거래소 파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케빈 워시 지명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뭔가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비트코인이 쭉쭉 빠진다. 근데 뭐 그 전에 사실 좀 생채기가 있었죠. 금과 은 가격이 갑자기 주말 시작되기 전 금요일에 10%, 30%씩 쭉쭉 빠지더니 이제 나스닥도 좀 AI 고평가 논란과 소프트웨어주들의 실망감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냥 뭐 뉴스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다룰 정도는 아닌, 희한하다. 금과 은이야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는구나.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은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자기 혼자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생리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전통 금융시장은 이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금, 은 가격 하락입니다. 이 두 자산, 세 가지 자산이죠, 정확히 말하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자산들의 단기 변동성을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했냐? 월가가 모든 자산들을 복잡한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를 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트코인 사거나 아니면 갖고 있다 파는 게 아니라, 이 헤지 펀드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선물은 숏 잡습니다. 그렇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해서 현 선물 가격 차에서 나오는 뭐 3%라도 좋으니까 한 그 정도 이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옵션도 이런 식으로 자주 활용을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 그 다음에 현물 ETF 옵션도 있으니까 옵션으로 뭐 공매도를 치고, 이런 식의 어떤 이 레버리지를 껴서 무위험 차익거래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산 간에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 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 만약에 동행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사는 거고, 아니면은 뭐 공매도를 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를 끼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끼기 때문에 이 헤지 펀드들은 담보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금, 은 선물 포지션을 잡으려면 금, 은이 필요하고,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잡으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이런 현물 담보물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선물 거래소에는 그래서 금, 은, 비트코인, 주식, 뭐 부동산, 기타 등등 자산들에 대한 담보물이 다 잡혀 있겠죠. 이 헤지펀드들의 트레이딩 어카운트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증거금이라고 하죠. 증거금을 전부 다 크로스 마진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산, 이 헤지펀드의 선물 CME 거래소, 선물 옵션 거래소죠. CME 거래소의 계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 은, 비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 이렇게 6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종목에 각각 현물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선물도 같이 잡는다고 했죠. 제가 반드시 현선물 차익거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지금 우리가 계좌 어카운트를 보고 있는 거고, 선물에는 반드시 증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금과 은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의 비중을 선택을 해서 100%라는 포트폴리오 중에 비중을 몇 %씩 줄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쭉 선물 포지션을 잡아놨겠죠. 롱이든 숏이든. 그러면 그 증거금들은 어떻게 될까? 증거금들이 원래는 이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해서 비트코인 증거금은 얼마, 금 증거금은 얼마, 은 증거금은 얼마, 이렇게 다 따로따로 증거금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주머니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각 포지션 잡아놓은 자산들에 대한 증거금이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크로스 마진이란 개념은 뭐냐? 이 증거금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묶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선물에 잔뜩 잡아놨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선물 포지션이 청산될 위험이 발생하죠. 그 선물 청산을 막기 위해서 증거금을 추가 납입해야 되거든요. 그걸 마진콜이라고 하죠. 마진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거래소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담보로 잡아놓은 증거금을 현금화해서 그 포지션을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특정 퍼센티지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야, 너 증거금 더 안 넣으면 청산된다라고 하는 워닝을 줘요. 그게 바로 마진 콜입니다. 말 그대로 콜, 전화가 온다. 마진 콜이 막 세 차례 오고, 그리고도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지 않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청산. 그러면 원금 다 날리는 거죠. 여기 포지션에 넣어놨던 내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마진 콜을 맞으면 헤지펀드들은 크로스 마진으로 묶어놓은 다른 담보물의 포지션을 청산해서 일부 포지션을 줄여서 거기에서 생겨난 현금으로 지금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청산될지도 모르는 비트코인의 증거금을 메꾸는 겁니다. 이렇게 100이라는 돈이 있을 때 그걸로 6가지 자산에다가 흩뿌려 투자를 해놨고, 그리고 한 자산에서 갑자기 가격이 막 떨어지면은 다른 5개,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다른 5개 자산의 증거금을 빨리 빼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한 개 자산에 증거금을 밀어 넣어서 청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크로스 마진이라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2월 5일 그리고 그 전후해서 한 일주일간 금 은 가격이 일단 엄청 떨어졌고, 거기에서 선물 포지션 청산을 막기 위해서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팔았어요. 비트코인이 가장 환금성이 좋잖아요. 주말에도 열려있고 시장이 열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잔뜩 투매를 해서 여기에서 얻은 현금으로 금, 은 선물 포지션들 청산을 막았죠. 너무나도 금은 가격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청산당할 위기에 처하죠.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하루 만에 은이 30%, 금이 11%. 그래서 일단 가장 환금성이 좋은 비트코인 먼저 막 팔고 그걸로 증거금을 메꿨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비트코인마저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랑 그 현물을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놨고, 옵션도 활용해서 뭐 롱숏을 이렇게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그러니까 이제 밀리잖아요. 헤지펀드들이 막 파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 옵션 시장에서 또 나왔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2월 5일 전후로 해서 풋옵션의 이 풋콜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옵션 대비 풋옵션의 비중이 몇 %냐? 요게 60%였어요. 그러니까 풋옵션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훨씬 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거를 생각하고 이 거래소에서 풋옵션을 많이 샀다. 그러면 반대 풋옵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사니까 반대편에서 풋옵션을 팔아주는, 즉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기관들이 있겠죠. 이 기관들이 바로 헤지펀드들이고, 이 헤지펀드들은 풋옵션을 많이 팔았어요. 2월달 들어서 특히. 그러다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 풋옵션을 산 사람들이야 이득인데, 풋옵션을 판 헤지펀드들은, 즉 딜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여요. 그러면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풋옵션을 팔았으니까 이들은 반대 포지션에서 현물을 사놨거든요. 또 해칭을 해놓기 위해서. 그러면은 현물을 막 반대 매매를 하면서 이제 풋옵션에서 나오는 손실을 막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이제 감마 스퀴즈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중에 스퀴즈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가격이 더 하락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금은 가격이 떨어지자 비트코인 팔아서 증거금 메꾸려고 하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투매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던 거고,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자체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자 그동안 풋옵션 많이 팔아가지고 프리미엄 돈 잘 벌어왔던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풋옵션에서 발생한,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현물을 팔면서 손실을 해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 감마 스퀴즈에 갇혔던 겁니다. 근데 샘슨 모어가 왜 오메가 캔들이 이제 또 기대되냐고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전부 지금 파생상품과 구조화 상품으로 엮여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자산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선물과 옵션에서 모두 감마 스퀴즈가 발생해서 가격이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요인이 됐으니까, 아무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40%가 빠지고 2주 만에 30%가 빠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장이 지속되면은 이런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숏 포지션 위주로 정리를 하겠죠. 가격이 막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젠 떨어질 때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어떤 이런 하락장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 파생 상품, 이런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 이런 것들 포지션을 잡아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숏 스퀴즈가 걸리겠죠. 숏을 잡아놓은 기관들이 스퀴즈, 쥐어짜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르고. 왜냐면 이들이 잡아놓은 선물 옵션 반대 매매 공매도 포지션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현물을 계속 사야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사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사야 되고, 이런 숏 스퀴즈, 숏 감마에 빠지면서 아마 기관들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승장이 펼쳐질 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는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엮여있나, 어떻게 모든 자산들이 헤지펀드들의 투자 전략으로 인해서 파생상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엮여있나 지금 운명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딱히 악재가 없어도 이렇게 30%씩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나중에 비트코인 특정 호재가 없어도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 기관들 때문에 막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비트코인이 살아있는 생물같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메가 캔들 출현할 수 있고요. 지금의 68K는 폭발 직전에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럼프의 후에 가짜뉴스다.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팍스 비즈니스 뉴스 인터뷰, 여기에서 그를 의장으로 앉힌 건 실수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만 똑 떼서 케빈 월시 지명을 트럼프가 벌써 후회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이거 가짜뉴스고요. 트럼프가 언급한 실수는 2017년 당시 파월을 임명했던 과거의 일입니다. 당시 이제 재무장관이 이 제롬 파월을 엄청 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재무장관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밀어주자 하고서는 제롬 파월을 임명했더니 지금 이렇게 자신의 정책과 호흡을 맞추지 않는 제롬 파월을 지금 본인이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케빈 월시는 이 트럼프가 원래 그때 2픽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2픽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케빈 월시를 지명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 이제서야 잘못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자, 이 케빈 월시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치밀한 전략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케빈 월시는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밑에서 일했고, 현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역시 드러켄밀러의 오른팔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드러켄밀러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학자 출신이 아니라 실전 배틀을 했던 금융가들, 어떤 나라를 또는 어떤 기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금융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제 실전 베테랑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빈 월시의 장인이 트럼프의 40년 지기이자 강력한 후원자인 에스티 로더 회장, 론 로더죠. 로널드 로더. 자, 이 이너서클이 지금 만들어진 이유,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톱니바퀴로 케빈 월시를 봤다라는 거죠. 케빈 월시는 마치 매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연준 의장으로 누가 지명될 거냐를 언론들이 막 다루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논조를 바꾼 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QE에 대해서 비판하고. 근데 6개월 전부터 이 사람이 나오는 인터뷰들에서 논조가 바뀌면서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폭발할 거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케빈 월시 아니다.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 없다. 인플레이션은 AI 생산성 혁신 때문에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 주 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월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지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확실하게 트럼프의 이 아메리카 퍼스트 우선주의, 국제 질서 중 미국 1국 체제, 그것을 미국의 강력한 경제성장, 미친 듯한 경제성장으로 한번 실현해 내보겠어. 제조업 부활 한번 해보겠어. GDP 15% 성장하고 싶어, 미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보조를 맞출 연준 의장으로 월시를 지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월시는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시원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스캇 베센트나 아니면은 뭐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찾아오는 경기 호황까지 겹친다면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호황이 같이 온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없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자체가 유동성 파티입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와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유동성 파티가 아니라요. 실물 경기 성장과 함께 고도 성장과 함께 찾아오는 유동성 파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1920s, 미국의 광란의 20년대. 그때가 바로 이런 식의 성장이었죠. 자, 이것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광란의 20년대가 2026년에 재현될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세 번째, D30, D-30이군요. 이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딱 100만 개입니다. 제시 마이어스가 이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2024년 할빙 반감기 이후로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2028년에 또 반감기가 오죠. 지금 현재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앞으로 채굴될 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140년이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2100만 개가 전부 채굴됩니다. 2026년 3월 12일 비트코인의 총 채굴량은 2천만 개를 돌파합니다. 3월 12일이군요. 3월 12일에 정확히 2천만 개를 돌파해서 딱 100만 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무한히 발행되는 달러라는 자산에서 절대이수 자산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140년까지 인류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남은 비트코인은 고작 100만 개뿐입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가 6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1BTC는커녕 0.1BTC를 가지기도 힘든 세상이 올 겁니다.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절대 잊지 말고 열심히 비트코인 지금 모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그래도 0.1BTC는 우리가 한번 눈 딱 감고 열심히 일하면은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수량이잖아요. 1BTC도 지금 뭐 1억이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요거를 목표로 삼고 0.1BTC, 0.5BTC, 1BTC 이렇게 목표를 삼고 계속해서 내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늘려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게 나를 100만 장자로 만들어주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옵니다. 2140년까지 기다리란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주 이른 시기에 온다. 그렇게 믿고요. 네 번째 트윗입니다. 60K에서의 공포지수가 오다? 참 배부른 비명이구나. 최근 비트코인이 6만 불까지 떨어졌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여기 코리 클립스텐이 지금 공유한 그림을 보면 2012년 비트코인이 7불까지 떨어졌을 때도 10이었고요. 마운트 곡스 망했던 때도 9였고요. 2017년 2천만 원 찍고 2018년 떨어질 때도 11이었고 코로나 터졌을 때도 9였고 FTX 망했을 때도 12였습니다. 근데 지금 5예요. 2012년 7불일 때, 2018년 3,000불일 때 느꼈던 공포를 지금 6만 불에서 훨씬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관들이 새가슴일 수가 있는 걸까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ETF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꽤 많이 참여를 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투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건대 extreme fear, 오다, 역대 최저치.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관들이라는 존재들도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 매니저들이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들은 고객들의 돈을 다루기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더 소극적이다. 더 새가슴들이다. 개인들은 오히려 이럴 때 뭐 무덤덤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 위주의 비트코인 시장이었을 때는 오히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막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5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또 경거망동하겠습니까? 이 기관들이.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미친 듯이 사재끼겠죠. 절대 이 흐름에서 나는 빠질 수 없어, 놓칠 수 없어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사모을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또 많이 오를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제 비트코인이 확실히 성숙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확실히. 왜냐면은 막 개인 위주였을 때는 이렇게까지 공포 탐욕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고 나니까 이들이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저 밑으로 내리는 거 보면은 확실히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서 이 월가 그리고 여의도 금융권에서 인정받고 점점 이런 곳에 영역을 넓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가격 변동성도 낮아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이 될 거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기관도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어제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이런 소규모 트레이딩 단체들 이런 것들도 다 기관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어떤
우상향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보는 거죠. 가격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좋아해요. 그리고 파생 상품 거래량이 크면 더 좋아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성숙하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물론 예전 같지 않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주류 자산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파생 상품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비트코인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흐름이 계속 된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장기 투자,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장기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도 늘어나겠죠. 그 기관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상당한 비중을 다루기 시작하는 날이 오면은 이제 그럴 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세컨 페이즈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자산으로 또 진화를 할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윗입니다. 부동산 거물 그랜트 카돈의 폭로. 금은 유동성의 함정이다. 자, 40억 달러 자산가 그랜트 카돈이 충격적인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내 지인 중에 은화 1만 개를 팔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실물 자산의 현실을 꼬집은 거죠. 당장 금 1,000만 달러 약 140억 원어치를 들고 딜러에게 가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 값은커녕 시장가보다 20에서 30% 후려치는 가격을 부를 것이고 그마저도 진위 여부를 감정하고 검증하느라 돈을 받기까지 한참 걸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거는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막상 대량으로 팔 때는 완전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보관료, 운반료, 감정료, 엄청난 수수료, 온갖 물리적 마찰이 당신의 부를 갉아먹습니다. 반면 그랜트 카돈이 말하는 비트코인은 진짜죠. 100원이든 1조 원이든 단 5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검증된 진짜 자산을 전송하고 팔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저장 수단을 넘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노란 돌덩이와 디지털 혁신 기술, 당신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한번 결정해 봐야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시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기관들은 죽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약 5억 1,6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총 순자산이 900억 달러로 다시 900억 달러를 탈환을 했습니다. 1,000억 달러까지도 갔었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900억 달러를 다시 탈환을 했네요. 반면 투기 심리를 나타내는 선물 미결제 약정은 2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현물 거래량도 작년 평균의 38%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확실히 하락장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네요. 시장의 눈은 지금 매크로 지표에 쏠려 있고요.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1월 고용보고서가 수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정책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금요일에 발표돼서요. 이거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은 또 이제 과연 다음 FOMC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제롬 파월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하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이제 할 거라는 인식이 좀 강해요. 왜냐면은 소비자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더리움 마이너스 5.1%, 솔라나는 마이너스 5.4%나 떨어진 하루입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고 다우존스 지수 혼자 올랐습니다. 3일 연속 신고가입니다. 5만 188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는 0.4% 증가였네요. 근데 보합세 그냥 안 오르고 안 내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좀 미국 경기가 지금 다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수요일 발표될 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쏠려 있고요. 고용 증가폭은 예상을 하회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통화 완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섹터 ETF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는데 여전히 확신은 낮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싶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추세 반전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긴장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채금리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보합에 겹치며 0.4%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모두 하락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좀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셧다운으로 지연된 1월 고용 보고서로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 5만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4.4%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고용지표 대기 심리가 맞물리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1월 중순 이후 최저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작년 10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금가격 아시아 오전장에서 금가격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을 높였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현재 시장이 올해 최소 2차례의 25bp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요. 첫 인하 시기는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 남은 임기 동안에는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 6월에는 한 번 할 거다. 올해 최소 두 번은 할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군요. 근데 지금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이제 잘 못 나왔다 보니까 제롬 파월도 한 번 하고 퇴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번 주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쏠리고 있고, 이는 제롬 파월의 정책 경로를 재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빔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빔 피델리티에서 만들어준 이미지인데요. 15년 전 오늘 비트코인은 고작 1달러였다 라고 하는 팩트. 2011년 2월 10일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라는 가격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로 투 원이 된 거죠.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야, 이게 뭔데 도대체? 이거 게임머니 아니야? 몇 센트밖에 안 하던 게 1달러가 됐다니 너무 비싸다. 이건 튤립 버블이야. 곧 무너질 거야. 곧 영원으로 수렴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1달러였던 그 가짜 돈은 7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무려 7만 배가 상승한 거죠. 어제 제가 SBS 비즈라는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같은 방송에 출연한 패널 분께서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오태민 씨와 홍진경 유튜브에 나와서 비트코인 찬반 토론 벌였던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랑 내가 방송을 다 하네. 근데 토론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빗썸 사태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여가지고 이제 그분 할 얘기하고 제 할 얘기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앵커가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68,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냐? 짧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저희 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님은 그냥 내러티브가 깨진 것 같다. 이제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1달러였던 15년 전 1달러였던 그때도 똑같이 비트코인 내러티브 실종됐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 실체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금융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이 15년 뒤에도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구나. 참 아직은 우리는 초기에 있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15년간 11번의 폭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란듯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고 전고점을 뚫고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년 전, 5년 전, 15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반드시 낮습니다. 더 낮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잠깐 6만 불까지 갔지만 2021년 고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2021년 고점까지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지지선 바닥으로 만들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5년 뒤 우리의 미래, 나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의 기회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역사는 반복된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가격포의 영의 개수만 달라질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 그래도 우리 밝은 그리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 유지하면서 하루,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